제발 죽지 마, 여보. 정신 차려. 수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방금 전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노릇노릇한 고등어 구이를 구워 식탁에 마주 앉아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던 남편이 가슴으로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쓰러졌고, 아내 수진은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머릿속이 가득 차 목이 찢어져 피가 날 만큼 괴성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앞에서 생애 처음으로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질끈 감았던 눈을 뜬 수진의 눈앞에 펼쳐진 건 혼비백산 달려가는 의사와 보호자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혼돈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분하고 나긋한 음성으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 걱정으로 땅속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정신을 놓고 있었던 수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앞이 번쩍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본 그 얼굴, 엄마라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하늘님마저도 절대로 끌어낼 수 없는 천륜, 28년 전 잃어버렸던 딸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맞지? 오늘도 이명훈의 담장위 라디오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조금 슬퍼서 위로받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순간만큼은 그걸 잊을 수 있네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여러분 앞에 가득하게 바라는 저 이명훈이 준비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맞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2025년 3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좁은 주방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굽고 있었어요. 남편 오재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부부의 조용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여보, 밥 다 됐어요. 수진이 식탁에 반찬을 올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왔어요.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TV에선 어제와 같이 나쁜 소식들만 가득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자주 가슴 통증을 호소했거든요. 하지만 매번 몸 상태에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학교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처럼 병원 가기를 끝까지 미루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가 느끼기에도 내심 몸 상태가 심각한 것 같고 불안했는지 겨우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던 거예요. 응, 별 이상 없대. 스트레스래. 재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평생을 마주보고 살았던 남편의 얼굴이 오늘따라 많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무거운 살덩어리가 딱딱하고 차가운 돌바닥과 부딪혀내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수지는 황급히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남편 재혁이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가슴을 움켜쥔 채 꼴딱꼴딱 넘어갈 듯 말 듯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대로 남편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간신히 숫자 1, 그리고 다시 1 마지막으로 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슴을 잡고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소를 말하고 증상을 설명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수지는 재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요. 구급차가 금방 올 거예요. 버텨요. 제발. 재혁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죠. 구급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재혁을 들것에 옮겼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구급차로 실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비좁았지만
수지는 답답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구급차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뚫고 수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구급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혁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있었죠.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눈 떠보세요. 구급대원이 재혁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제발 살려만 달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눈을 찡그려야만 할 정도로 환한 하얀 빛이 새어나왔어요. 들것이 빠르게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수지는 뒤따라 뛰어갔죠. 복도에는 신음소리를 내며 아파하는 환자들과 혼비백산 뛰어다니는 보호자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의사들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환자를 살피고 있었어요. 보호자는 여기서 대기하세요. 간호사가 수진을 막았습니다. 재혁은 응급처치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수진은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인지 10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빌었죠. 그때 응급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여자 의사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의사였죠.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사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지샌 밤들이 있었고 하루 걸러 꿈에 나오던 그 얼굴이었어요. 그 눈, 그 미간의 점, 그 코. 피를 토하며 그리워했던 그 얼굴. 28년 전 사라진 딸 지은이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의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지은이는 28년 전에 사라졌다고, 이제 다시 볼 수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매일을 그리워했기에 제정신이 아닌 지금 처음 보는 이 여자를 내 딸이라 착각한 것이라 치부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심장 상태를 정밀 검사 중이고요. 곧 심혈관조 영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수진의 귀에는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 여자 의사의 얼굴과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녀의 빨간 입술만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의사의 명찰에는 강민서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서. 지은이가 아니라 민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꿈에 나타나는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남편이에요.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심장 질환이나 당뇨 같은 거요. 아니요,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심장내과 선생님께 연락했고요. 곧 처치가 시작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어요.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민서가 다시 응급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딸 지은이를 잃지 않았다면 딱 저 걸음걸이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라고 자신을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았어요. 수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8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돌도 안 된 지은이가 사라진 그날,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혁의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심혈관 조영술을 하고 있다고 했죠.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이제 온통 강민서 의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심지어 말투까지 너무나 지은이를 닮아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세상에는 꼭 한 명씩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수진의 본능은 계속 뭔가 이상하다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28년 전 찍은 지은이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 없어진 사진이었죠.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지은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응급처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다시 나온다면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처치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남자의사와 함께였어요. 심장내과 전문의인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남자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스텐트 시술로 뚫어놨고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집중관리가 필요해요. 중환자실에서 면회는 하루 2번, 10분씩만 가능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수진의 시선은 계속 민서에게 가 있었어요. 민서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강민서 선생님,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요? 30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젊으신 것 같아서요. 수지는 얼버무렸습니다. 30. 지은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정확히 30살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분 잘 회복하실 거예요. 민서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까지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이 돌아가고 수지는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중환자실로 제역을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로 가서 커피를 뽑았어요. 손이 떨려서 동전을 떨어뜨릴 뻔했죠. 복도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희였어요. 수진아, 나야. 재혁이 괜찮아? 영희는 수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28년간 수진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죠. 지은이가 사라졌을 때도 함께 밤새 아이를 찾아 헤맸던 친구였어요. 응, 수술 잘 끝났어. 중환자실 들어갔어. 다행이다. 내가 지금 갈까? 아니, 괜찮아. 면회도 못하는데 뭐.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영희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상한 일이 있어서. 수지는 민서를 본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재혁이 담당 의사가 지은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너 피곤해서 그런 거야? 28년이 지났잖아. 지은이를 기억하는 것도 힘든 시간인데. 아니야. 진짜 똑같아. 미간의 점까지 똑같다고. 점? 영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지은이의 미간에는 작은 점이 있었어요. 동점만 한 점은 아니었지만 유심히 보면 보이는 점이었죠. 응. 그 점 있잖아. 지은이 미간에 있던 거. 설마. 아닐 거야. 그 위치에 점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니?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너무 닮아서. 영희야, 나 미친 거 아니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진정해. 내일 내가 병원 갈게. 같이 그 의사 선생님 한번 봐보자. 혹시 모르잖아. 전화를 끊고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희망과 아닐 거라는 체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수지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민서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둘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새벽 5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중환자실 앞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분씩만 면회가 가능했어요. 수진의 차례가 되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이 찍히고 있었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여보. 수진이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혁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당신. 응, 나야. 괜찮아요? 아파. 재혁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사포처럼 거칠어진 남편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10분이라는 시간은 수진을 약올리는 듯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수지는 걱정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민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가는 것 같았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무의식 중에 민서를 따라갔어요. 복도 끝, 의사 대기실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수진이 불렀어요. 선생님. 민서가 돌아봤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보호자님, 남편분 괜찮으세요? 네, 면회 다녀왔어요. 실례지만 혹시 선생님 태어난 곳이 어디세요? 민서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지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혹시 주변에 괜찮은 남자라도 소개해주려고 그러나 싶기도 했죠. 서울이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의아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다가 꾸벅 인사를 하고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서울. 맞아요. 지은이가 사라진 곳도 서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친구 영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양손에는 친구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만큼 푸짐한 도시락과 과일들이 들려 있었어요. 수진아, 밥 먹었어? 이거라도 먹어. 영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재혁이는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 아까 면회 갔더니 말도 좀 하고. 다행이다. 그나저나 그 의사 선생님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간 근무 끝나고 들어갔어. 오늘 오후에 다시 나온대. 그래? 그럼 오후에 한번 봐보자.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는 28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너 그때 일 기억나? 남대문 시장에서. 영희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997년 겨울, 지은이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배정숙은 가난한 며느리를 늘 무시했어요. 수지는 시골 출신이었고 학력도 낮았습니다. 재혁과는 연애 결혼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했었죠. 그런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시어머니는 수시로 수진을 괴롭혔어요. 밥을 못한다고, 집안일을 못한다고, 무엇보다 아들 귀한 집안에서 딸을 낳았다고 구박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남대문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지은이를 업고 가야 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진은 지은이를 등에 업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흥정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 지은이의 손을 놓고 생선을 고르는 사이 돌아보니 지은이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수지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시장 곳곳을 뒤졌고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딸을 잃은 후 수진의 하루하루는 지옥 같았고 시간은 더욱더 더디게 흘렀지만 딸 지은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맹렬히 비난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이런 바보 천치야. 재혁은 수진을 감싸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은 28년간 지은이를 찾았어요. 경찰서에 가고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가입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영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영희야, 만약 그 의사가 정말 지은이라면 어떻게 된 걸까? 28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고 왜 나를 몰라보는 거지? 애가 너무 어릴 때였고 시간이 오래돼서 그렇겠지. 그리고 아마 입양됐을 거야. 경찰이 그때 유괴된 아이들 대부분이 입양 보내진다고 그랬잖아. 입양. 그럼 지은이는 나를 엄마라고 기억도 못하는 거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뭐, 지은이가 맞을 줄 누가 알겠어? 어떻게 해? 그 선생님한테 가서 혹시 내 딸이냐고 물어봐.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야.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혹시 모르잖아. 오후 3시쯤 민서가 응급실에 출근했습니다. 수진과 영희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서는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 사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본 순간 영희도 느낀 거예요. 너무나 지은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맞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미간의 점. 저거 지은이 점이야. 맞는 것 같아. 영희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희야, 나 어떻게 해? 일단 더 알아봐야 해. 저 선생님이 어디서 자랐는지, 혹시 입양된 건지. 그때 민서가 이쪽을 보았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남편분 상태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너무 갑작스레 이상한 질문을 했었죠. 죄송해요. 수진이 급히 사과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또 괜찮은 남자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남편분 회복 잘 되고 계세요. 걱정 너무 많이 하시지 마세요.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재혁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보호자 대기실에서 또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응급실 복도를 지나게 되었어요. 당직 중인 민서가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민서가 웃고 있었어요. 밝게 웃는 모습이 또 지은이와 똑같았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렸어요.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지은이라면 28년을 나 없이 살아온 거잖아요. 내가 못 봐준 그 세월을. 수지는 조용히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보호자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희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알아봤어. 뭘? 저 의사 선생님 신상.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이고.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서의 양력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출생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생. 지은이가 태어난 해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우연이 아니야. 영희의 말에 수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어떻게 확인해?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돼. 요즘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걸 뭐. 근데 본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긴 한데. 두 사람은 막막했습니다. 민서에게 다가가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부당할까봐,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혁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거예요. 수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재혁은 다시 호흡이 불안정해져 있었어요. 의료진이 급히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서가 있었어요. 보호자님, 일단 안심하세요. 일시적인 부정맥이에요. 지금 안정시키고 있어요. 민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진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지은이든 아니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중한 남편의 생명을 살려주고 있는 은인이라는 사실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제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재혁이 일주일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수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서를 계속 관찰했어요. 민서는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가 혼자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 앞에 섰어요. 선생님, 혼자 식사하세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어요. 아, 보호자님. 네, 혼자 먹어요. 앉으실래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분 많이 좋아지셨죠?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 일일 뿐이에요. 민서는 담백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민서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 계시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의사 중에서도 제일 힘들다는 응급실에서 일하시니까 가족들이 걱정하시겠다 싶어서요. 괜찮아요. 부모님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좋아하세요. 민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수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시어머니 배정숙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는 어때? 배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좀 나아졌어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긴대요. 그래. 잘 간호하고. 또 그때처럼 실수하면 안 돼. 배정숙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또 실수하면 안 되라는 말은 28년 전 지은이를 잃어버린 일을 상기시켰어요. 배정숙은 늘 그렇게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어머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배정숙이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뭔데? 28년 전 지은이가 사라졌을 때 혹시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 들으신 거 맞죠? 배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걸 지금 와서 왜 물어? 그냥 요즘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요. 네가 잃어버린 거잖아. 내가 뭘 알아? 배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배정숙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방금 전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시어머니 배정숙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저 착각일 거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간다. 중요한 거 알아냈어. 영희는 1시간 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수진을 데리고 카페로 갔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저 강민서 의사 말이야. 입양된 게 맞아.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입양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었어요. 거기에 민서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1995년생,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곧바로 입양됨. 강씨 성을 받았고 부모님은 의사부부. 친부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 없음.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생, 서울 입양.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영희야, 이거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 근데 나이도 맞고 직업도 맞고. 너무 우연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머리카락이라도 훔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서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그날 오후 재혁이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고 창가 자리였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요. 재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 잃을까봐. 미안해. 앞으로 건강관리 잘할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혁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해. 무슨 소리야?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본다며? 간호사가 그러던데.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재혁에게 말한 거였어요.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젊으셔서 신기해서 그랬어. 그래. 나중에 퇴원하면 선생님께 인사드려야겠다. 재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불안했어요. 재혁에게 민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가 회진을 돌러 왔습니다. 재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다음 환자에게로 갔어요. 수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당신, 또 그렇게 쳐다보네. 응? 선생님 쳐다보잖아. 아니야. 수진은 얼버무렸습니다. 재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만약 민서가 정말 지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민서는 충격받을 거예요. 28년 동안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양부모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친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도요. 확실하지 않기는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28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 3시 수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당직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민서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보호자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또 왜 이러시지라는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은 당직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민서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말을 꺼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가 왔다는 연락이었어요. 민서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환자가 와서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민서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참 마음이 복잡해지시죠? 28년 만에 딸을 만났는데 그 아이는 엄마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수진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요.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지켜봐야 하는 건지 정말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갈지 계속 들어보시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혁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하지만 수지는 계속 소가리를 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민서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퇴원 전날, 민서가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재혁의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퇴원 후 주의사항 몇 가지를 설명했어요. 약은 꼭 제때 드시고요. 한 달 후에 외래로 다시 오세요.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혁이 민서의 손을 붙잡고 진심 어린 눈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서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화답했고 병원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건강하세요. 민서가 돌아서려는 순간 더 이상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진이 드디어 그녀를 불러세웠어요. 의사 선생님, 잠깐만요. 민서가 돌아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인 건데,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두 사람은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선생님, 이 질문 정말 실례인 거 아는데요. 선생님 혹시 입양되셨나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거죠.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28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유괴당했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과 너무 닮았어요. 민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미간에 있는 점, 그 눈,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딸 지은이랑 똑같아요. 제발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잔잔하던 호수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일으키는 파동처럼 떨렸습니다. 민서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저분이 하는 말이 절대로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겁이 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보호자님, 제 생각엔 오해이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입양 기록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유전자 검사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보호자님, 저는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서의 커다랗고 반짝이는 두 눈이 두 배로 더 커졌어요. 수진이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28년을 기다렸어요. 제 딸을. 일어나세요. 민서가 급히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시간은 드릴게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수지는 평소라면 대충 써서 휙 주고 말았을 연락처도 혹시 잘못 적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확인해보고 떨리는 두 손으로 민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 적은 삐뚤빼뚤한 숫자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은 그렇게 울먹이며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남편 재혁은 아내 수진의 눈이 퉁퉁 부은 걸 보고 물었어요. 당신 운 거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수진은 얼버무렸습니다. 재혁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이틀 후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보호자님, 저 강민서예요.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입양된 건지.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후 2년쯤 됐을 때 입양됐대요. 수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하지만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 거예요. 보호자님이 원하신다면 해보겠어요. 정말요? 정말 해주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네. 저도 궁금해졌어요. 제 친부모가 누군지. 이틀 후, 수진과 민서는 병원 검사실에서 만났습니다. 영희도 함께였어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것뿐이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검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수진과 민서는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보호자님. 아니, 혹시 제가 정말 그 아이라면 보호자분을 뭐라고 불러야 하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요. 그냥 수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직은.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했어요. 의사 부부 밑에서 풍족하게 자랐고 사랑받으며 컸다고 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의대에 진학했다고 했죠.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딸이 행복하게 자란 건 다행이지만 그 행복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진 씨, 28년 전 일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갔던 것,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것, 그 후로 28년간 찾아 헤맨 일들을. 민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저를 유괴한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아마도 입양 브로커였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 혹시 모르죠. 수진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민서는 자주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수진과 민서, 그리고 영희는 검사실 앞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검사 담당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민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봐요. 두 사람은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검사 결과 모녀관계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이가 맞았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는 28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하며 고통받았을 친엄마를 보며 민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28년 만에 드디어 엄마와 딸이 만난 거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수진과 민서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엄마, 딸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낯설었어요. 2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컸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28년 전 지은이를 누가 데려갔는지 밝혀내야 했어요. 그래야 진짜 끝이 나는 거였죠. 영희의 도움으로 수진은 예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 출신인 영희의 남편이 연결해준 거였어요. 28년 전 사건이면 담당자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정년 퇴직한 형사 박동수는 이제 70대였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사건 파일을 보자 점점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사건. 남대문 시장 유괴 사건이지. 당시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여러 건이요?
네. 그때 입양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거든요. 시장이나 공원에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입양 보냈죠. 돈이 되니까. 박동수의 말에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브로커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철수라는 사람인데. 박동수가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60대쯤 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입양 브로커로 활동했던 걸로 의심됐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잡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디 있나요? 글쎄요. 추적해봐야 알겠네요. 박동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이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왔어요. 이철수, 지금 인천에 살고 있어요. 작은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하고 있대요. 수지는 민서와 영희를 데리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동네의 골목 안쪽에 중고차 매매상이 있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주변도 어수선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 든 남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이철수였습니다. 손님이세요? 차 사러 오셨어요? 이철수가 느긋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철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28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아이를 유괴한 사람이 당신 맞죠? 이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수진을 쳐다봤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을 데려간 사람이 당신이죠. 이제 다 밝혀졌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철수는 일어서려다 민서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점은 저를 아세요? 민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철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 몰라. 이 사람들이 어디 생사람을 잡아. 거짓말 마세요. 제가 바로 그 아이예요. 당신이 유괴한 아이. 민서의 말에 이철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다 나왔어요. 저는 한수진 씨의 친딸이에요. 당신이 유괴해서 입양 보낸 거 맞죠? 이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백하는 게 나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이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오. 그때는 돈이 필요했어. 돈 때문에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리고 그 애는 그때 그 할멈이. 이철수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다급히 말을 끊고 멈췄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이 흘렀고 커다란 둔기로 저 악마 같은 남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싶은 욕구를 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입양 중개하면 돈을 많이 받았소. 그래서 시장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곤 했지.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민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명이나 데려갔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오. 10명? 20명?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파괴했는지 알아요? 이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입양 브로커 이철수 신고합니다. 인천 중고차 매매상에 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수지는 이철수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지은이를, 아니, 민서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강씨 부부한테. 의사 부부였는데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 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챈 건 없었어요? 모르지. 입양이라고만 했으니까. 합법적인 절차인 줄 알았을 거예요. 민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자신이 유괴된 아이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입양기관을 통해 받은 아이라고 생각했겠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철수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만에 범인을 잡은 거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철수가 혼자 한 일일까? 왜 하필 우리 딸이 그 잠깐 사이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 보통 유괴라는 건 아이 혼자 있을 때
부모가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나는데 지은이가 사라진 건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민서와 영희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침통한 분위기였어요. 엄마, 아니 수진 씨. 민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양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해야죠. 그분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양부모님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해요. 수진의 말에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양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양부모님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유괴된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우리는 정말 몰랐어. 입양기관에서 받은 줄 알았는데. 양아버지 강태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양어머니 김은주는 울고 있었어요. 민서야 미안해. 우리가 더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부모님.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서는 양부모를 안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키워준 평생을 효도해야 할 부모였으니까요.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서에게는 두 쌍의 부모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철수가 우연히 지은이를 데려간 거라고 생각해? 아닐걸? 너는 이미 들었어. 누가 진짜 이 짓을 꾸몄는지. 순간 수지는 이철수를 찾아갔을 때 그가 하다가 다급하게 멈춘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 할멈. 분명히 그 할멈이라고 했어. 순간 수지는 번개가 머리를 세게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겠지, 착각이겠지. 내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깊이 사무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확인은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배정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며칠 후 수지는 시어머니 배정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서와 영희도 함께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배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를 보는 순간 배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이 사람들은 누구니? 어머님,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정숙은 수진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당황하며 물러섰어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자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가씨가 지은이에요. 배정숙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찻잔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뭔 소리야? 28년 만에 지은이를 찾았어요. 입양 브로커가 데려간 거였어요. 수진의 말에 배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바보 천치가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찾았구나. 여든이 넘어도 항상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배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모기가 앵앵대는 소리처럼 기어들어간다고요? 모두가 그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머님, 28년 전 일 기억하세요? 무슨 일?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간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였죠? 배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시켰지. 반찬거리 사오라고. 왜 하필 그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혹시...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시키신 거예요? 배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배정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 이철수라는 사람 아세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배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몰라. 거짓말 마세요. 경찰이 이미 조사 중이에요. 이철수가 어머님이랑 연결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쩌실 건데요? 수진의 말에 배정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배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너희 결혼을 반대했잖아. 시골 출신의 가난한 집안 며느리가 싫었어. 그런데 아들이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였지. 배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손주까지 딸을 낳은 거야. 아들 귀한 집안인데 말이야. 그게 너무 화가 났어.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지은이를 없애려고 하신 거예요? 없앤 게 아니야. 그냥 다른 집으로 보낸 거야. 아이를 원하는 좋은 집으로. 그게 없앤 거랑 뭐가 달라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배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철수를 내가 연락했어.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했지. 좋은 집에 입양 보내달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8년간 딸을 찾아 헤맸는데 그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이었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미쳤던 거야. 배정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이 사실 경찰에 알릴 거예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수진아, 제발. 나 이제 늙었어. 감옥에 가면. 수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배정숙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했어요. 당신이 지은이를 보낸 그 28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매일 밤 울고 딸을 찾아 헤매고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배정숙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28년이 지났는걸요. 민서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과 영희도 따라 나왔어요. 배정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울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수진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래. 근데 너무 억울해. 28년이야. 28년. 민서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서를 안았어요. 엄마와 딸이 28년 만에 진짜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배정숙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철수와 공모의 지은이를 유괴한 혐의였어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당시 배정숙이 이철수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이 은행에 남아 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정숙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주를 데려가게 한 것도 저고, 며느리를 28년 동안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든 것도 저입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배정숙은 유괴 공모 및 교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배정숙은 법정을 나서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철수도 같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유괴 사건들도 함께 밝혀져서 형량이 늘어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수진과 민서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서가 수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안았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28년 못 본 시간만큼 지금부터 채워나가는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28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수진과 민서의 관계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는 여전히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병원에 자주 들러 민서를 보곤 했어요. 민서의 양부모님도 민서와 수진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했죠. 재혁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약을 챙겨 먹고 건강관리에 신경 썼어요. 그리고 민서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의 집에 민서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요. 민서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와, 민서야. 케이크 사왔구나? 응,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오늘은 수진과 민서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이요. 벌써 1년이네. 시간 참 빠르다. 맞아요. 엄마, 아빠는요? 산책 나가셨어. 곧 오실 거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너를 찾았으니까. 28년 동안 찾던 걸 찾았잖아. 미안해요, 엄마.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운명이 그랬던 거지. 수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저 양부모님께도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그래, 그래야지. 그분들도 널 많이 사랑하시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재혁이 들어왔어요. 아빠. 민서가 달려가 재혁을 안았습니다. 재혁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서 왔구나. 오늘 특별한 날이라며? 네, 1주년이에요. 그래, 케이크 먹어야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민서야, 너 다음 달에 휴가 있지? 같이 여행 갈까?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민서는 눈을 반짝였어요. 여행요? 어디로요? 제주도 어때? 엄마랑 나랑 너랑 셋이서. 좋아요. 가고 싶어요. 민서는 신이 났습니다. 수진도 미소 지었어요. 가족여행이라니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가 돌아간 후 수진과 재혁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서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딸 참 잘 컸네. 우리 없이도 28년을 못 봤는데 이렇게 잘 자라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은 수진을 안아줬어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 2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녀서 하느님이 감동했나 봐. 어떻게 포기해요? 내 딸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서의 양부모님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5명이 함께 갔어요.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 민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파도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어요. 5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야, 사진 찍자. 수진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가운데에 서고 양옆에 낳아준 부모 수진과 재혁, 키워준 부모 강태수와 김은주가 섰어요. 5사람이 함께 찍은 첫 사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속에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녁에는 제주도 맛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를 시키고 전복죽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과 김은주는 민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가 어렸을 때 참 개구쟁이였어요. 병원 놀이를 좋아했는데 인형들한테 주사를 놓고. 김은주의 이야기에 수진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펐어요. 그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수진 씨, 미안해요. 제가 입양할 때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김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서를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저렇게 훌륭한 의사로 키워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민서가 두 엄마를 다 사랑하니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봐요. 두 엄마는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수지는 시어머니 배정숙을 찾아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정숙을 면회하러 간 거였어요. 면회실에서 배정숙을 만났습니다. 많이 늙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배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마지막으로 면회 올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더 이상 어머님을 볼 이유가 없어요. 민서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요. 배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지옥 같았던 28년이 괜찮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 덕분에 민서가 좋은 집에서 자란 건 인정해요. 수진의 말에 배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니? 네, 아주 행복하게요. 훌륭한 의사가 됐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 남은 형기 잘 마치시고 나오세요.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배정숙은 수진을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교도소를 나오며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과 연민, 분노와 용서.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수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28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민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고등어 구워줄게. 엄마, 좋아요. 제가 된장찌개는 끓일게요. 그래,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28년을 헤맸지만 결국 딸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매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고등어를 굽는 지글지글 소리, 민서의 제잘거림, 재혁의 농담.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엄마, 고등어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 고등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걸지도 몰라. 아빠가 그거 맛있게 잡수신 다음에 쓰러지셨거든. 어머, 정말요? 아빠도 많이 드세요. 이제 쓰러지면 안 돼. 건강해지셔야죠. 그럼 우리 딸이 권하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어둠 속을 헤맸던 수진에게 드디어 빛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은 낡은 지갑에서 지은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8년간 간직해온 그 사진을요.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찍은 민서의 사진을 놓았어요. 돌잔치 때의 지은이와 지금의 민서.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다신 놓지 않을게. 수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28년 만에 처음 맞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연히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가 바로 그 딸이었고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시어머니가 손주를 없애려고 입양 브로커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28년 만에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났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잃어버린 28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것들, 포기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기도 하죠. 수지 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서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두 쌍의 부모님을 모두 사랑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살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배정숙 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수지 씨처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때로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